서울의 11월은 예고 없이 겨울을 데려왔다. 낮 동안의 희미한 햇살은 해가 지자마자 힘을 잃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따뜻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고은비에게 이 차가운 밤 공기는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전쟁터의 공기였다. 낡은 배달 스쿠터의 엔진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 고정된 배달 상자는 이미 수천 번의 배달을 증명하듯 곳곳이 긁히고 닳아 있었다. 은비는 헬멧 아래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 위로 피곤함을 애써 지워내며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의 삶의 무게와 희망의 무게가 모두 그 핸들 위에 실려 있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스쿠터에는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승객이 함께하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공룡이 불을 뿜어. 그녀의 품에 안기듯 스쿠터 앞좌석에 앉은 작은 아이가 외쳤다. 5살 아들. 고유민. 아이의 노란색 병아리 헬멧이 은비의 시야에 사랑스럽게 걸렸다. 유민이 가리키는 곳은 한 건물의 거대한 전광판 광고였다. 그러네. 우리 아들, 저건 티라노사우루스네. 은비는 지친 기색 없이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오늘 아침 유민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수도관이 터져 갑작스럽게 휴원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이를 맡길 곳 하나 없는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쉼없이 쏟아지는 배달콜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유민을 자신의 가장 위험한 일터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찬 바람 부는 밤거리로 내몬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유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신나는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가 은비가 이 혹독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은비는 서울의 혈관 같은 골목길을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지난 3년간 이 낡은 스쿠터는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캐릭터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6년 전의 그날 밤 이후 그녀의 화려했던 꿈은 낡은 옥탑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스케치북 속에 봉인되었다. 이제 그녀의 손이 잡는 것은 타블렛 펜이 아닌 차가운 스쿠터 핸들이었다. 배달 왔습니다. 좁은 원룸텔의 문 앞에서 익숙하게 음식을 건네고 카드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늘 친절했고 정확했다. 배달 앱의 고객 후기에는 항상 그녀의 신속함과 친절함을 칭찬하는 별 5개짜리 리뷰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땀 흘려번 돈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띠링하고 휴대폰에 마지막 배달 콜이 떴다. 늦은 시간, 피곤함에 그냥 거절하려던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의 2배가 넘는 파격적인 배달료였다. 그리고 배달지는 강남구 테헤란로 TK타워 45층 대표이사 집무실. 은비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TK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그리고 그곳의 대표이사. 그런 사람이 이 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작은 동네 떡볶이 가게에서 배달을 시켰다고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주소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유민아, 우리 딱 한 군데만 더 갔다가 집에 가자. 엄마가 오늘 유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인형 사줄게. 아들을 향한 약속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과도 같았다. 은비는 다시 스쿠터의 시동을 걸었다. 스쿠터가 강북의 복잡한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 다리를 건너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루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던 거리는 사라지고 차갑고 세련된 비현실적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대한 빌딩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며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건물. TK타워가 눈앞에 나타났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처럼 보였다. 그 꼭대기에서 빛나는 TK그룹이라는 로고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은비는 낡은 스쿠터를 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와! 유민의 입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여기는 궁전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은비의 심장을 콕 찔렀다. 궁전, 그래. 이곳은 그들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는 궁전이 맞을 것이다. 그녀는 정문 앞에 삼엄한 경비원에게 주눅이 들었지만 배달 가방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다. 45층 대표이사님 실에서 주문한 음식입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아이를 훑어보았지만 인터폰으로 확인을 마친 뒤에야 마지못해 출입을 허가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비는 숨을 삼켰다.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조명이 쏟아져 내렸다. 공기마저 비싼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유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거대한 공간에 압도되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은비는 아들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그저 음식을 배달하러 온 평범한 배달 기사일 뿐이다. 간단한 임무.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45층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단순한 고층으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로.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로.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한가운데로 그녀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은비는 아들의 작은 몸을 품에 꼭 안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점차 발 아래로 멀어졌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비현실적이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일 텐데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올라가는 이 기묘한 감각. 마치 세상과 분리되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엄마, 자동차들이 개미 같아. 유미는 유리창에 작은 코를 바싹 붙인 채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이 은비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45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불이 켜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은 은비가 상상했던 분주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미술관의 로비처럼 고요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펼쳐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파노라마가 그림처럼 걸려 있었다. 배달 오셨습니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완벽한 오피스룩 차림의 여비서가 다가왔다. 그녀의 명찰에는 비서실장 김민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은비의 낡은 옷차림과 그 옆에 찰싹 붙어있는 유민을 보고 아주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네,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은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배달 가방을 앞으로 맸다. 바로 그때 안쪽 집무실에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권지혁, TK그룹의 심장이자 두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냉철한 CEO. 그는 키가 컸고 흐트러짐 없는 짙은 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경무를 증명하듯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계산된 듯 완벽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무표정과 깊은 피로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움직이는 얼음 조각상 같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은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왜였을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너무나도 낯선 세상의 사람인데, 왜 심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의 날카로운 턱선, 깊고 차가운 눈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기억의 저편, 굳게 닫아버린 문틈으로 희미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과거는 죽었다. 돌아봐서는 안 된다. 권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헬멧 아래로 드러난 여자의 지친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긴 저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백억짜리 계약서와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감상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었다. 그는 곧바로 무표정을 되찾고 시선을 배달 가방으로 옮겼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에 내려놓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외모처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은비는 묵묵히 음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떡볶이와 튀김, 순대, 이 지독하게 서민적인 음식들이 수억 원짜리 현대미술 작품이 걸려있는 이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은비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는 동안 조용히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던 유민이 입을 열었다. 아이의 시선은 사무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빌딩 모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저씨, 저건 텐세그리티 구조예요. 힘의 분산이 아주 효율적이겠어요.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멎는 것 같았다. 은비는 사색이 되어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고 김민영 비서실장은 당돌한 아이의 발언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가장 놀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였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딱딱한 바닥에 스스럼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너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아주 옅은 인간적인 감정이 묻어나왔다. 놀라움과 순수한 호기심. 유미는 낯선 어른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헌책방에서 사주신 과학책에서 봤어요. 케네스 스넬슨 할아버지의 작품이 멋있었어요. 권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동그랗고 하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박힌 검은 눈동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총명했다. 호기심에 가득 차 진지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함부로 말을 걸어서. 유민아, 이리 와. 은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이 이상한 상황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결제가 끝나고 은비는 거의 도망치듯 유민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뒤에서 자신들을 향해 꽂히는 강렬한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권지혁은 아이와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그를 향해 꾸벅 하고 고개를 숙였다. 5살 아이의 순수한 인사가 아니었다.
동등한 인격체에게 보내는 듯한 기묘하고도 진지한 목례였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권지혁과 김비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떡볶이만이 남았다.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드시겠습니까? 권지혁은 대답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책장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지금의 유민과 똑같은 나이의 5살 권지혁이 그의 아버지인 고 권태준 회장 옆에 서서 빌딩 모형을 만지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 무언가를 탐구하는 듯한 깊은 눈빛.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액자를 내려놓고 다시 아이가 서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착각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권지혁은 책상에 앉아 몇 년 만인지도 모를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맵고 달고 자극적인 맛, 낯설면서도 기억 저편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희미한 온기를 건드리는 듯한 맛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김비서, 네, 대표님. 방금 다녀간 배달업체 직원. 이름이 뭐였지? 고은비입니다. 간단하게. 신상 정보 좀 알아봐. 그냥 보안 절차의 일환으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집무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눈을 떴다. 밤을 꼬박 사운 탓에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어젯밤의 이상한 만남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반쯤 먹다 남은 떡볶이 용기가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던 진지한 눈빛. 나이에 맞지 않는 통찰력이 담긴 말투. 논리와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버그가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희곡곳함을 잃지 않던 그 여자의 눈빛, 희미한 잔상처럼 떠오르는 익숙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민영 비서실장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CEO가 일개 배달 직원의 신상 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의아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류철의 제목은 고은비였다. 내용은 지극히 단출했다. 나이 28. 현 주소는 강북의 한 낡은 옥탑방. 직업은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 그리고 가족관계란에는 아들 고유민 만 5세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혼모였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학력 상이었다. 6년 전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인 한국대학교 디자인 학부 수석 졸업. 각종 공모전을 휩쓸었던 화려한 수상 경력. 하지만 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뚝 끊겨 있었다.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은 전무했다. 6년이라는 완벽한 공백,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것은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었다. 지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최고의 디자인 엘리트가 왜 옥탑방에서 살며 스쿠터를 몰고 있는가? 무엇이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을까? 6년 전 그녀의 아들이 태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가 불편한 가능성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론은 터무니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바로 그때 그의 생각을 깨는 전화벨이 울렸다.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엘리시움에 대한 긴급 화상회의였다. 같은 시각 TK타워의 다른 층. 부회장직을 호시탐탐 노리는 최민석 이사가 자신의 파벌에 속한 임원들을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늙고 교활한 뱀 같은 남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CEO 자리에 오른 젊은 권지혁을 애송이라 여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권 대표가 추진하는 엘리시움은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하마가 될 걸세. 친환경 도시개발 뜬구름 잡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해.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가득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사고가 하나 필요하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인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매입 계약을 망가뜨리는 것.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후원하는 환경단체에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넘겨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일으킬 계획이었다. 여론이 악화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프로젝트는 시작도 전에 좌초될 터였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CEO 권지혁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권지혁, 그 애송이가 제 아버지의 밥만 닮았어도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싹을 잘라버려야지. 회의실 안에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다시 대표이사 집무실. 권지혁은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팀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최 이사 파벌의 반대를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그들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또한 그의 오만함이었다. 일정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 안에 토지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십시오.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팀원들을 몰아붙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또다시 점심 식사를 거르려던 참이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문해 드릴까요?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충동이었다. 그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어젯밤에 본 것이 과로로 인한 헛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떡볶이 가게 거기서 시키지. 그는 기업의 총수라는 지위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탐색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최민석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그가 매수한 환경단체의 대표였다. 준비는 다 되었겠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자료를 터뜨리게.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같은 시각 은비의 낡은 옥탑방. 그녀의 휴대폰에 배달 알림이 떴다. 발신지는 TK타워. 어제와 같은 대량 주문이었다. 그녀는 넉넉한 배달료에 잠시 기뻐했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유민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 우리 또 그 궁전에 가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은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과 아들이 지금 거대한 두 개의 소용돌이,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의심과 또 다른 남자의 추악한 야망이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의 씨앗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갈등의 씨앗은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배달은 다음 날 점심시간에 있었다.
이번에도 은비는 유민의 손을 잡고 45층으로 올라갔다.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경험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자 오히려 마음은 더 차분해졌다. 그녀는 그저 배달기사. 그는 그저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부자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권지혁은 이번에는 바쁜 업무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들을 맞았다. 그것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고 두 사람을 마음껏 관찰하기 위한 그만의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중요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은비와 유민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여자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았다. 음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제를 준비하는 프로다운 태도, 그리고 그 옆에서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도 보았다. 가난과 고단함이 엿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제 떡볶이 아주 맛있더군요. 통화를 끄는 그가 무심한 척 말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은비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남자의 시선은 이상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 그녀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의 진짜 목표는 그녀가 아닌 아이였다. 그는 다시 유민의 앞에 몸을 낮췄다. 꼬마 신사. 오늘은 무엇에 대해 공부했지? 유민은 엄마의 뒤에 숨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렛대의 원리요. 작은 힘으로도 큰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요. 받침점의 위치가 중요해요. 지역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이는 세상을 현상이 아닌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TK타워 45층에서의 주문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어쩔 때는 야근하는 팀원들을 위한 야식이라는 명목으로, 어쩔 때는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핑계로. 은비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짭짤한 수입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와 지역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만남은 그렇게 운명처럼 반복되었다. 어느 날 지역은 음식을 받던 중 은비의 손가락에 묻은 잉크 자국과 그녀의 가방 틈으로 살짝 삐져나온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군요. 은비는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가방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닙니다. 그냥 낙서입니다.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지역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또 다른 날에는 유민이 무릎에 작은 상처를 입은 채로 배달을 왔다. 그걸 본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다 다쳤지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늘 얼음 같던 그의 모습만 보던 김 비서가 놀랄 정도였다. 지역은 김 비서에게 구급 상자를 가져오게 해 서툰 손길로 유민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 순간 은비는 그의 차가운 가면 아래 숨겨진 아주 희미한 온기를 보았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도 있었다. 은비와 유민이 비를 맞으며 스쿠터를 타러 가려는 것을 본 지혁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제안을 했다. 제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 일인걸요. 그녀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낡은 스쿠터를 보며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지역의 내면은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6년 전 고은비의 행적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살았던 곳,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모든 것. 그리고 그는 인터넷에서 그녀의 대학 졸업 작품 전 관련 기사를 찾아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 얼굴. 지혁은 모니터 속의 그녀와 지금 배달 가방을 맨 채 피곤에 절어있는 그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 미소를 앗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민이라는 아이는 그의 일상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옛 사진을 꺼내보았다. 보면 볼수록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설마 내 아이란 말인가? 이 비논리적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들의 삶에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불안했다. 그를 볼 때마다 애써 봉인해 두었던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려 했다. 비가 내리던 낯선 호텔의 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회사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절망하던 한 남자,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 막막했던 여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하룻밤의 위로를 나누었다.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안개 같은 기억. 그녀는 남자의 이름이 지혁이었다는 것만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다. 아니야.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연일 뿐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지웠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유민의 평화로운 일상뿐이었다. 저 궁정 같은 세상의 사람과 엮여서는 안 된다. 마침내 지역의 조사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6년 전 고은비가 살던 마지막 주소는 바로 그가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 잠시 머물렀던 오피스텔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2개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자신의 보안팀이 로비에서 몰래 촬영한 유민의 얼굴. 오른쪽은 액자 속에 있던 자신의 5살 때 사진. 똑같았다. 눈매의 모양. 세상을 달관한 듯 진지하게 담은 입술. 심지어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의 위치까지. 이것은 더 이상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거울이었다. 이성과 논리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의심은 포효하는 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권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충격, 불신,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무서운 깨달음.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지난 몇 주간 매일같이 음식을 배달해 온 바로 저 여자였다. 그는 수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손으로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다음번의 만남은 더 이상 음식을 핑계로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컨프런테이션, 즉 대면이어야만 했다. 권지혁의 세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전복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더 이상 복잡한 M&A 전략이나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률 계산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뇌리를 가득 채운 것은 한 아이의 총명한 눈빛과 낡은 스쿠터 위에서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여자의 꼿꼿한 뒷모습이었다. 그는 그날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끝없이 서성였다. 분노, 죄책감,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책임감. 수십 가지의 감정이 뒤엉켜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왜 알지 못했을까? 지난 6년간 자신의 아이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내 아이를 낳았더군 하고 묻는단 말인가? 미친놈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사업가였다. 감정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를 대면하기 전에 그와 아이를 연결할 마지막 결정적인 고리가 필요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잔인한 운명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를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최민석 이사의 사무실은 승리의 전야처럼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권지혁이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내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최 이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이사님, 권 대표와 환경부 고위 공무원 사이의 이면 계약서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뇌물거래 서류로 보일 겁니다. 부하 직원이 내민 것은 교묘하게 위조된 서류 봉투였다. 최민석은 그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었다. 이 서류가 자신이 매수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권지혁의 깨끗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될 터였다. 이걸 기자에게 직접 보내면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어. 완벽한 제3자를 이용해야 해. 절대 추적 불가능하고 문제가 생겨도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최민석의 교활한 두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요즘 유행하는 배달 대행 앱을 이용하게. 대포폰으로 익명의 문서 배달을 요청해. 픽업 장소는 강남역 지하철 물품 보관함. 배달지는 그 기자의 오피스텔로 하고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사님, 아주 재미있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권 대표가 이상하게 강북의 한 작은 분식집에 꽂혀서 매일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달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최민석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권지혁이 총애하는 배달부가 권지혁의 목에 칼을 꽂는 서류를 배달한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이러니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즉시 처리하게. 반드시. 그 여자에게 배정이 가도록 손을 써. 그날 오후 은비의 세상은 평소와 같았다. TK 타워에서의 주문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그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함께 아주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다. 다시는 그 궁전에 갈 일도 그 차가운 남자와 영리한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 일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유민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여느 때처럼 스쿠터에 올랐다. 점심시간에 배달 전쟁을 치르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휴대폰에 특별 배달 요청이 떴다. 단순 음식 배달이 아닌 문서 긴급 배송. 출발지는 강남역, 목적지는 마포의 한 오피스텔. 평소보다 훨씬 높은 배달료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월세 날이 코앞이었다. 강남역 지하철 물품 보관함은 낯설고 음습했다. 앱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갈 법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봉투. 순간 은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배달 기사는 내용물을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임무는 오직 A에서 B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옮기는 것뿐이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배달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다시 스쿠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배달 가방 안에 든 것이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독이 든 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라는 끔찍한 진실을.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는 GPS 추적 화면을 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은비의 스쿠터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마포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승리는 이제 1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증거를 찾으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야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고은비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좀 파악해줘.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한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했던 남자를 파멸시킬 무기를 배달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그 여자를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 세 사람의 운명이 격돌하기 직전의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스쿠터의 엔진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다. 은비는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약속된 시간 안에 배송을 마치기 위해 부지런히 핸들을 움직였다. 지하철 보관함에서의 찝찝한 기분은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의심은 돈이 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번 배송을 무사히 마치고 아들에게 약속한 공룡 인형을 사주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마포대교에 진입했을 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아까부터 기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였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세단은 차선을 바꾸는 척하며 그녀의 스쿠터 뒤쪽으로 음흉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스쿠터의 뒷바퀴를 그대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부딪혀서 넘어뜨리고 물건을 빼앗는 날치기 수법이었다. 최민석의 부하들은 이 모든 것을 우발적인 거리의 범죄처럼 위장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평범한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서울의 무법천지 같은 도로 위에서 살아남은 고은비였다. 그녀의 감각은 훈련된 야생동물처럼 예민했다. 그녀는 세단이 가속 페달을 밟는 그 미세한 엔진음의 변화만으로 상대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헙! 그녀는 짧은 숨을 삼키며 거의 고개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스쿠터의 핸들을 꺾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스쿠터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되찾았다. 그녀를 덮치려던 검은 세단은 목표를 잃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갈 뻔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우연한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노골적인 공격.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백미러를 보았다. 검은 세단은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끈질기게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그들은 사고에 실패하자
추격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왜 그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유는 단 하나. 배달 가방 안에 든 저 노란 서류 봉투. 저 안에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표적이 되어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사치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이 마비되면 죽는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넓은 대로로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추격자들이 가장 원하는 길이었다. 탁 트인 도로에서. 낡은 스쿠터는 저 세단을 절대 따돌릴 수 없다. 그녀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했다. 그녀는 다음 사거리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망원동의 미로 같은 주택가 골목으로 스쿠터를 몰았다. 그녀의 진짜 영토, 그녀의 전쟁터, 거대한 세단에게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다. 은비는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길을 고개하듯 빠져나갔고 가파른 언덕길을 거침없이 올랐으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지름길을 통해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3년간 그녀의 발이 되어준 스쿠터는 마치 그녀의 몸의 일부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끈질기게 따라붙던 검은 세단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한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공터로 스쿠터를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첫째, 원래의 배달지로 간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목적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다. 둘째, 배송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서류 봉투가 위험해 보인다고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게다가 그녀는 당장 월세를 내야 할 돈이 절실했다. 셋째,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비논리적이지만 가장 강렬한 세 번째 선택지가 떠올랐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 서류 봉투가 있다. 발신인은 익명, 수신인은 모르는 사람. 그녀가 아는 유일한 단서는 최근 몇 주간 기묘할 정도로 자신에게 배달을 시켰던 한 남자. TK그룹의 권지혁. 아무런 논리적 연결 고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생존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든 그 남자와 그 거대한 빌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봉투를 원래 목적지에 가져다 주는 것은 위험하다. 이 위험한 물건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그 건물 TK 타워뿐이다. 위험의 근원지를 향해 달려간다. 미친 짓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활로였다. 젠장, 저 여자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최민석은 사무실에서 GPS 신호가 멈춘 것을 보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이름 모를 배달부 여자 하나 때문에 뒤틀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운전기사가 모는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보내온 고은비의 실시간 위치 정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동선이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복잡한 주택가에서 멈춰 있었다. 고은비 씨의 동선이 불규칙합니다. 대표님, 속도도 불안정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가장 빠른 길로 가. 지금 당장. 마지막 장면은 세 개의 시점이 교차하는 숨막히는 경주였다. 은비는 다시 시동을 걸고 TK 타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최민석의 부하들은 그녀를 놓친 지점에서 다시 수색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지혁의 차는 그들의 충돌 지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마침내 은비의 낡은 스쿠터가 TK 타워의 화려한 정문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그녀는 헬멧도 벗지 않은 채 스쿠터에서 뛰어내려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유리문을 향해 달려갔다. 보안 요원들이 놀라 그녀를 막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의 검은 세단이 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채에서 내린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은비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수십 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함께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충격과 함께 자신을 걱정하는 분명한 감정을 읽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이었다. TK 타워의 광장은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다. 권지혁과 고은비. 두 사람은 그 무대의 양끝에 선 주인공처럼 서로를 응시했다. 은비의 눈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지혁의 눈에는 혼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결단력 있는 지휘관처럼 움직였다. 괜찮아. 나와 함께 온 사람이야.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보안 요원들을 한마디로 제지하고 은비의 팔을 붙잡았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를 건물 안으로, 자신의 성체 안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을 향해 솟아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은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지혁에게까지 들릴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마침내 45층. 지혁의 집무실 문이 닫히고 둘만의 공간이 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터져 나왔다. 이게 뭡니까? 지혁은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듯 차갑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왜 목적지가 아닌 이곳으로 가져온 겁니까? 쫓아왔어요. 어떤 차가 저를... 은비는 아직 진정되지 않은 숨을 몰아쉬며 다리 위에서의 추격전과 위험했던 순간들을 횡설수설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그게 여기로 온 이유가 됩니까, 고은비 씨?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그녀의 비논리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는 그녀의 말이 그에게는 변명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비서와 보안팀장이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고은비 씨를 추격했던 차량은 최민석 이사님과 관련된 유령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쪽 정보원에 따르면 오늘 한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프로젝트 엘리시움 관련 특급 정보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고은비 씨는 미끼였던 겁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석, 그 늙은 뱀이 자신의 목을 물기 위해 이 여자와 아이를 끌어들일 뻔했다. 만약 그녀가 순진하게 서류를 배달했다면 지금쯤 자신은 언론과 검찰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은비를 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왕국을 구한 은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회사를 구했소. 대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까? 그의 질문은 지난 6년간 굳게 닫혀있던 은비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충격이었다. 추격의 공포,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과거의 망령.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목구멍으로 터져나왔다.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나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마치 내가 6년 전 그 비 오는 밤을 왜 잊지 못하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한 남자. 이름이 지혁이었던 그 남자를, 지혁. 그 이름이 거대한 종소리처럼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리의 가장 깊은 곳. 일부러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강제로 열렸다. 아버지의 장례식,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친척들과의 암투.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29의 밤. 그는 모든 것을 피해 이름 모를 작은 바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슬픔을 가진 눈동자의 한 여자를 만났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하던 재능 있는 디자인과 학생,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하룻밤의 짧고 깊은 위로를 나누었다. 다음 날 새벽, 긴급 이사회 소집 전화를 받고 그는 메모 한 장만을 남긴 채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세종대 근처에 그바 당신이었군. 디자인과 학생, 그의 입에서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처음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가 바닥에 내려놓은 아이의 노란색 병아리 헬멧으로 향했다. 6년 전 그녀의 갑작스러운 잠적, 그녀의 아들,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던 그 아이. 그는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가장 두려운 질문을 해야만 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 유민이 몇 살이지? 은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투명한 눈물막이 차올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5살이에요. 8월생 8월. 그들이 만났던 그 비 오는 11월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9개월 뒤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권지혁을 덮쳤다.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손을 짚어 겨우 몸을 가누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거대한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6년의 시간과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사이에 둔 채 서 있었다. 더 이상 CEO와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이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뒤엉켜버린 두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바깥에서는 최민석이라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개인적인 폭풍이 이제 막 상륙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 위로 충격과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아버린 자의 참담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진실이 터져나온 후의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권지혁은 평생을 지탱해온 이성의 발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는 서버처럼 혼돈에 빠졌다.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 아이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은비의 원망, 어린 눈빛,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심장을 찔렀다. 고은비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오직 유민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이 남자의 세상으로부터, 이 남자의 권력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의 두려움은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다. 유민이는 내 아이예요. 내 전부라고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못 뺏어가. 그녀의 절규는 지역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의 언어는 늘 비즈니스와 논리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상처받은 짐승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상관없다니.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왜 말을 안 했지? 원하는 게 뭐였어? 돈 때문이었나? 그것은 그녀의 6년 세월을 통째로 모욕하는 잔인한 말이었다. 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녀의 눈에 깊은 상처와 경멸이 서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보안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다급함으로 굳어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을 했던 고은비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쪽 정보망에 이사님이 회사 보안팀이 아닌 외부의 해결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은비 씨의 자택으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외부 해결사. 그 단어가 가진 섬뜩한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의 폭풍은 외부에서 몰려온 현실적인 위협 앞에 강제로 멈춰 섰다. 그들의 말싸움은 이제 사치였다. 은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민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권지혁의 눈빛이 변했다. 혼란스럽고 상처 입은 남자는 사라졌다. 그의 안에서 그 자신도 몰랐던 원초적인 무언가가 깨어났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라는 본능. 그의 목소리는 얼음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어린이집으로 팀을 보내. 내 아이를 확보해. 어떤 놈이든 접근하는 놈은 모조리 막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리고 그는 은비를 돌아보았다. 그녀를 향했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적을 향한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아이는 내 보호 아래에 있을 거요.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의 근원은 유민의 안전이라는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분모였다. 지역은 은비를 데리고 타워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외부 VIP를 위해 마련된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갖춰진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은비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얼마 후 그의 경호팀이 어린이집에서 잠든 유민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왔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그토록 가까이서 마주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 아들,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민이가 다른 방의 침대에 안전하게 눕혀진 후 지혁과 은비는 거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감정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당장의 위협은 그들을 대화하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용서라는 걸 모르는 인간이오. 그는 당신을 모든 것을 망친 원흉으로 생각하고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이용하려 들겠지. 지역의 분석은 냉정했고 현실적이었다. 은비는 이를 악물었다. 이 남자가 증오스러웠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를 지키려면 최민석을 무너뜨려야 하오. 완벽하게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는 당신을 힘없고 하찮은 배달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요.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다. 지혁은 은비가 가져온 노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환경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처럼 조작된 이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최민석이 사용하려 했던 칼이었다. 이제 그 칼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최민석은 이 증거를 회수하거나 파기하려 할 거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덫을 놓을 기회지.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미는 안전하게 잠들어 있었다. 은비와 지혁은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렀지만 유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에 위태롭지만 단단한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 앞에 선 부모이자 동맹이었다. 지혁이 복잡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지켜주겠소. 당신과 아이 둘 다. 은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 아들을. 함께 우리 아들.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조용히 결성되었다. TK타워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며칠 동안 권지혁과 고은비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TK그룹의 내부 자료와 서울시의 지도가 뒤섞여 펼쳐져 있었다. 냉철한 CEO와 거리의 생존 전문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고유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전명은 역전 니촨이었다. 최민석은 그 위조 서류를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니까. 우리는 그 무기를 그가 스스로를 파괴할 함정으로 만들 겁니다. 지혁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계획은 대담했다. 다가오는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최민석은 그곳에서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지며 지혁의 리더십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위조된 뇌물 계약서를 터뜨려 지혁을 끌어내릴 생각일 터였다. 그들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판을 뒤집기로 했다. 작전의 핵심은 은비였다. 그녀가 최민석의 손에 직접 미끼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 당신은 미끼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는 거요. 그가 당신을 가장 얕보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이지. 작전 당일 은비는 최민석 측에 서류를 넘기겠다. 대신 돈과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접선 장소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광장시장이었다. 최민석의 부하들이 사방에 깔려 그녀를 감시했다. 은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연습한 대로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장소의 한 좌판에 앉아 최민석이 보낸 대리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위조 서류가 아닌 더미 봉투였다. 그 안에는 최첨단 초소형 GPS 추적기와 고성능 도청 장치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넘긴 은비는
미리 파악해둔 시장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6년간 생존을 위해 익혔던 그녀의 모든 거리의 기술이 오늘 완벽하게 발휘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 본부에서 지역은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비를 나타내는 GPS 신호가 안전하게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끼는 성공적으로 적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회의장은 TK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권지혁은 단상 위에서 담담하게 경영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객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최민석, 그의 손에는 은비에게서 건네받은 그 노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것이 승리를 보증하는 검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최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권지혁의 경영 능력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권지혁 대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우리 TK그룹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었다. 이 안에는 권지혁 대표가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넨 추악한 이면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최민석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봉투를 열었다.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 순간이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아닌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바보,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바로 최민석의 사무실 내부 영상이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 속 도청 장치를 통해 바로 몇 시간 전 그가 자신의 부하와 나누던 대화 내용이 회의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 주총이 끝나면 권지혁은 끝이야. 주가는 폭락할 거고 우리는 그걸 전부 헐값에 사들이는 거지.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야. 충격에 빠진 주주들의 비명 화면이 분할되며 다른 한쪽에서는 최민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가 매수한 환경단체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은비를 위협하기 위해 해결사들을 고용했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권지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을 압도했다. 최민석 이사님, 증거를 잘못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진짜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썼고 주주들은 고성을 질렀다. 최민석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권지혁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더 이상 최민석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회의장 2층의 프라이빗 관람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잠든 유민이를 품에 안은 은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배달복이 아닌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단상 위의 지역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미소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갔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구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아들을 지켜냈다. 게임은 끝났다. 외통수였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주가 흘렀다. TK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최민석을 비롯한 부패한 임원진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주들의 압도적인 재신임을 받았고 TK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기업의 전쟁은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권지혁과 고은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높고 단단해졌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깨는 것은 언제나 유민이었다. 아이는 이제 지혁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곧잘 따랐다. 유민은 지혁의 서재에 있는 어려운 과학책들을 스스럼없이 꺼내와 어른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쏟아내곤 했다. 지혁은 아이의 총명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이 야속해 가슴이 아팠다. 은비는 다정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쁘면서도 언젠가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권지혁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평생 해왔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젝트처럼 그는 은비의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내밀었다.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한남동 최고급 아파트 제공,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생활비, 유민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 지원, 그리고 TK그룹 디자인 컨설턴트라는 직함과 거액의 연봉까지. 그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유민이에 대한 친자 인지와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 방식이라 생각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관대한 제안. 하지만 은비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없이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절하겠습니다. 지혁은 충격을 받았다. 왜지 부족한가? 그녀의 눈에 깊은 실망감이 서렸다. 6년의 시간을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돈과 직함만 주면 끝나는 일이라고요. 제가 차가운 옥탑방에서 6년간 제 모든 걸 바쳐 아이를 키운 건 이런 안락한 삶과 맞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유민이에게 필요한 건 TK그룹의 후계자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숙제를 도와주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울 때 일으켜 세워줄 그런 아빠요. 당신은 해줄 수 있나요? 권지혁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유민이와 함께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지역에 경고했던 세상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다음 날 은비와 유민이 떠나자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권지혁은 혼자가 되었다. 그는 기업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조감도를 보았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건축물.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돈과 권력, 그의 손에 쥔 그 어떤 것으로도 한 여자의 마음과 한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될 자리를 살 수는 없었다. 몇 주가 흘렀다. 은비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작은 프리랜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삶은 다시 팍팍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 그의 표정은 어색했고 불안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가 아닌 동네 시장에서 산 듯한 살짝 눅눅해진 치킨 상자와 공룡 대백과 사전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변호사나 계약서 없이 오직 혼자였다. 그는 은비를 보며 아주 오랫동안 연습한 듯한 서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릅니다. 과거를 되돌릴 방법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 방 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유민에게로 향했다. 배우고 싶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다. 그의 인생 최초의 진심이 담긴 부탁이었다. 은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마침내 보았다. 차가운 CEO의 갑옷을 벗어 던진 서툴고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다하려는 한 남자 권지혁의 모습을 그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 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작고 낡았지만 온기가 가득한 옥탑방. 세 사람은 처음으로 어색하지만 함께 저녁을 먹었다. 권지혁은 쩔쩔매며 유민이에게 공룡의 이름을 설명해 주었고 유민이는 그런 그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은비는 작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은 이제 막 가족이 되기 위한 길고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서 맴돌던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세상의 한 작은 모퉁이에서 서로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다.